안녕하세요. 건강365 박민지입니다. 겨울철에는 더더욱 심해지는 허리 통증, 근육이 긴장하고 척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한 노인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조금씩 갖고 있는 흔한 통증으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오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걷기까지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과 허리를 고정해주는 척추 이완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광주 세우리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김상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주제가 척추 관련인데 흉부외과 전문의께서 상담해 주신다고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척추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왜 흉부외과가 필요한지, 그리고 흉부외과에서 어떤 수술 담당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시듯이 척추 수술은 일반외과나 정형외과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척추 수술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척추 수술, 특히나 앞쪽에서 접근을 하는 유압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큰 혈관을 조작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혈관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보다 장비나 기술이 좀 더 앞서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이와 같이 혈관을 담당하는 일반외과나 흉부외과에서 같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다. 허리는 한 번 다치면 끝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번 다치면 완치하기가 어려운가요? 이제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상보다 이렇게 약해져 있는 디스크 어느 한 곳이 이렇게 터져 나와 가지고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이 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실상 이렇게 변성이 왔거나 이렇게 약해져서 터져 있는 디스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압력을 받게 되면 그 튀어나왔던 것으로 다시 튀어나와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리 근육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발이 좀 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접 디스크에 뭐 이렇게 문제가 또 추후에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중에서 안 중요한 부위는 한 군데도 없지만 허리는 신체 중심을 잡아주니까 더더욱 중요한데요. 또 허리 통증을 부르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 이렇게 불린다고 하던데 이건 자세하게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심하게 굽었을 때는 꼭 수술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그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하는 것이 척추 협착증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꼬부랑 할머니 병은 허리 뒤쪽에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뒤쪽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디스크에 압력을 많이 받게 되고 거기 이제 변성이 생기면서 앞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주저앉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런 할머니들은 보통 허리가 앞으로 굽어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이는 이제 주로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는 그런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중국, 일본 등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굽는 경우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척추 주체관 유압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나 의자, 그다음에 소파 이런 생활을 하심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인 척추관 유합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은 나사못 박는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네, 척추관 유합술은 이처럼 그 허리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디스크가 다 닳아진 경우에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인조뼈를 이용해서 주체관을 고정하고 뒤쪽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입니다. 실제로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가운데 인조뼈를 통해서 두 뼈가 붙게 되고 실제 나사못은 크게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해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사못을 특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사못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뼈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수술이군요. 예, 인조뼈를 이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사못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여기에 이제 보이시다시피 이처럼 허리가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허리 디스크의 뒤쪽 후관절과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앞으로 빠지는 사진입니다. 환자분이 누워 계실 때는 제자리로 맞았다가 이제 일어서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건데요.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허리가 앞뒤로 빠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 즉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빠지면서 또 다리로 가는 신경을 같이 누르기 때문에 다리 통증도 같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나사못 고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두려움 때문에 작게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는 없나요? 네, 물론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수술은 크게 감압술과 고정술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시경이나 현미경 수술은 흔히 말하는 감압술입니다. 감압술은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을 때 단순히 이것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이와 같은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현미경 수술인데요. 이게 허리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황색 인대를 같이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즉 눌려있는 신경을 이제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빠져나온 디스크를 단순히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 뼈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뼈를 잘라내고 후관절을 잘라내기 때문에 허리에 불안정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 후에 척추뼈가 더 앞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좀 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허리뼈가 많이 흔들려서 또 그로 인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수술 후에 오히려 불안정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또 추가로 눌리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고정술, 즉 인조뼈하고 그다음에 나사못을 이용해서 주체간 유압술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척추에 충격을 줄 때 생길 수 있는 병이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에도 척추 유압술이 필요하다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척추의 협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척추의 협부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계속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힘에 의해서도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간혹 이렇게 분리된 뼈에 의해서 척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가 흔들리고 또 저게 앞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또 눌리기 때문에 같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흔들리는 뼈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체간 유압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에 척추 유압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어떤 경우에 척추 유압술이 필요할까요? 흔히 추간공 협착 때도 주체간 유압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세 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신경이 나가는 구멍입니다. 위에 두 개의 구멍을 보시면 이게 크게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구멍을 보시면 디스크가 다 닳아져서 없어지면서 원래 있던 구멍이 있는 자리가 뼈로 막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안정증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런 경우에
충항공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전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술 후에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안정증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수술 후에 불안정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주체간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처럼 앞에서 봤을 때 허리가 옆쪽으로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든지 또는 허리가 앞으로 굽는 경우에도 주체간 유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 유압술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척추 유압술이 어떤 질환에 사용되는지 들어봤는데요. 척추 유압술도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네,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척추 주체간 유압술 방법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병들고 닳아 없어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조뼈를 이용해서 제자리로 맞춘 다음에 뒤쪽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두 개를 붙이는 수술 방법입니다. 크게는 등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등 쪽으로 접근한 유압술은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예,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후방에서 접근하는 주체간 유압술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엎드려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 뼈를 잘라내고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인조뼈와 뼈를 집어넣어서 두 개의 척추뼈를 잡아주는 수술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경을 확실하게 넓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뼈와 근육, 인대 등을 잘라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이 좀 더 많고 수술 후에 신경 주변에 유착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나오네요. 그러면 배 쪽으로 접근한 유압술은 어떤 수술 방법이에요? 배 쪽으로 접근하는 유압술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배꼽 밑에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이 선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장 수술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을 싸고 있는 막 바깥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유착은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도 실제로 수술할 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고 나면 큰 혈관들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혈관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심히 옆으로 이제 밀면 바로 디스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바로 혈관을 옆으로 젖히면 바로 앞쪽에서 디스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배꼽 쪽을 통해서 척추를 치료한다. 이런 개념은 좀 생소한데요. 수술할 때 혹시 피가 많이 나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후복막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체중이 늘 때 그쪽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곳인데요. 이 곳은 보통 이제 아주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칼을 대거나 어떤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도 쉽게 벌려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상 조직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수술할 때 보통 출혈이 100cc 이내로 아주 적게 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수혈을 하지 않고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요즘 이제 대세인데요. 그런 대세에도 맞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 쪽으로 해서 접근한 유압술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혈이 적은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정상 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손으로만 이렇게 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적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쪽에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인조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허리의 측면 곡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측면 곡선이 깨지면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꼬부랑 할머니 병,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 곡선이 깨지는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몸이 넘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직립보행이 힘든 것입니다. 즉 이런 그 측면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쪽에 있는 그 인대, 그 전종인대라고 하는 인대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앞쪽을 확실히 벌려줄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허리의 C자 곡선을 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전반적인 측면 곡선을 많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뼈 등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훨씬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술 후에 좀 더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신경 주변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신경을 풀기 때문에 신경 유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회복이 좀 오래 걸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할 때 얼마나 입원을 해야 되고 또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전에 이제 척추 유압술을 하면 좀 피도 많이 나고 허리뼈도 이제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기간도 길고 회복이 좀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기법이나 이런 장비들이 이제 발달을 해서 최소 침습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짧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바로 다음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시고요. 2주 이내 보통 퇴원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뼈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복대를 풀고 이제 자가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지켜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보통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불편해 하십니다. 보통 저희도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누워 계신다든지 아니면 서서 모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하는데요. 실제로 식사도 서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좀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가급적 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에 보면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 허리 디스크에 약 1.2배 정도 더 하중이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까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조뼈를 넣는데 거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또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인조뼈가 파고들 수도 있고, 그리고 유압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주의를 드립니다. 보통 수술을 하시고 한 달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앉지 마시라고 하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잠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치고 나면 의외로 앉을 때가 많더라고요. 뭐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앉게 되는데 왜 앉은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수술을 한 이후에 저희는 이제 보통 일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특히나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하시는 일은 절대 삼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허리 곡선이라는 게 측면 허리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자에 앉는 것도 허리 곡선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바닥에 바닥에 앉는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 곡선이 정상적인 C자 모양에서 반대 C자 모양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체관 유압술을 할 때는 앞쪽에서 인조뼈를 넣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허리 곡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뼈가 붙기 전에 이 반대 C자가 계속 가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허리의 인조뼈가 정상 뼈를 파고들게 되고 틀어진 모양으로 허리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정상적인 허리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유압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일을 하시지 않고 그 뼈가 붙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시지 않고 안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에 주의를 주셔도 또 어르신들은 밭일도 해야 되고 또 야채도 다듬어야 되고 앉아야 될 때가 있어서 자꾸 앉다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수술 자체는 재발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재발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디스크가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쪽에 이제 인조뼈를 넣는 거기 때문에 재발을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뼈가 잘못 붙으면 이것을 다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건데요.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이제 후복막을 통해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접근을 해서 장을 이제 한쪽으로 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 운동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 시간이 1시간 전후로 짧기 때문에 그 장 운동 떨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2, 3일 정도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감염이나 이제 불임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임 같은 경우는 남자 환자에서 후양성 사정으로 이제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합병증들은 거의 빈도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주의를 기울이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술했으면 이제 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다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허리 건강을 위한 좋은 자세와 또 올바른 운동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허리에 나쁜 운동이 좋은 운동이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이나 워밍업을 많이 하셔서 근육을 많이 풀어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평지를 빠르게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운동들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낮은 산을 등산하신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에어로빅이나 요가 그리고 수영 등은 이렇게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이업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통 척추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지만 또 개념도 생소하고 용어도 어려워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이제 비수술적 척추 시술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비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도 여러 수술 기법이나 장비가 이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상처도 최소화해서 수술하시는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어떤 이제 질환이 있는 반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조뼈나 나사못을 통해서 추체관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질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질병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진들도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 이제 치료를 받는다,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치료법을 선택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제 허리나 목, 그다음에 다리나 팔 같은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가까운 척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보다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 척추 질환과 연관이 있을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많이 움직이고 잘 넘어져서 급성 요통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성격이 느긋한 분들은 통증을 참고 병을 키우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은 조금만 더 차분하게, 또 항상 아파도 참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MB 건강365 박민지였습니다.